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강민혁은 손에 든 얇은 서류철을 천천히 넘기며 건너편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중년의 남자를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듯 건조했고 마치 무생물을 관찰하는 듯한 무심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를 전율케 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는 태성그룹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김전무였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민혁은 서류철을 탁자 위에 가볍게 던져놓으며 깍지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렸고 그 작은 소리조차 적막한 공간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고함보다 더 위협적인 무게감을 지니고 있어 김전무의 심장을 조여왔다. 자네가 경쟁사인 대진그룹에 넘기려 했던 차세대 배터리 설계도 원본이 여기 있다네. 민혁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고 분노의 기색조차 찾을 수 없어 더욱 공포스러웠다. 그는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나는 자네가 지난 10년간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조용히 퇴직금만 챙겨 내보내려 했지. 하지만 자네는 내 호의를 기만하고 회사의 심장을 도려내려 했어. 그것도 내 눈앞에서 말이야. 김전무는 쉰 목소리로 애원하며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혁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경호 실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제지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고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움직일 때마다 절제된 우아함을 드러냈다. 그는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룹의 총재 자리에 올랐고 지난 5년 동안 태성을 재계 1위로 끌어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감정이 없는 기계 혹은 얼음으로 빚은 황제라고 불렀다. 민혁에게 있어 인간관계란 철저한 이익과 손해의 계산 위에서만 존재했다. 특히 여자라는 존재는 그에게 있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유발하는 방해물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성과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없었으며 사적인 만남조차 철저히 배제해왔다. 그의 이러한 금욕적인 생활은 정재계에서 일종의 미스터리로 통했고 동시에 그를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의 존재로 만들었다. 그는 오로지 일과 성취 그리고 완벽함만을 추구하며 스스로를 강철 같은 규율 속에 가두어 두었다. 김전무가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를 내렸다. 법무팀에 넘겨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하고 가압류 절차 진행하세요.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물러났고 민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피곤한 듯 미간을 문지르며 시계를 보았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퇴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에게 집은 단지 잠을 자는 곳일 뿐 모든 삶의 의미는 이 거대한 기업이라는 전쟁터에 있었다. 같은 시각 본사 건물의 로비에서는 한서연이 무거운 서류 박스를 든 채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사 1년 차인 비서실 막내였고 이른 일은 모두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처지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다크서클이 내려온 눈은 그녀의 고단한 하루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자금을 대느라 그녀의 통장은 늘 바닥을 보였고 야근 수당이라도 챙기기 위해 그녀는 누구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안에는 방금 회장실에서 내려온 듯한 민혁과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민혁은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닫히는 문 사이로 민혁과 눈이 마주친 찰나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본능적인 위축감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고독이 서려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아주 잠깐 느낄 수 있었다. 민혁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방금 마주친 여직원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곧바로 지워버렸다. 그에게 직원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일 뿐 개별적인 인격체로 인식되지 않았다. 그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이사회 안건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논리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감정이 끼어들 틈은 바늘구멍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태성그룹의 부회장실에서는 최기석 부회장이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는 민혁의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였지만 젊고 독단적인 민혁에게 밀려 실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 전무가 민혁에게 발각되어 제거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그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최 부회장은 김 전무를 이용해 민혁의 입지를 흔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민혁의 약점을 찾기 위해 수집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하지만 뇌물 횡령 여자, 도박 그 어떤 항목에서도 민혁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완벽했고 그 완벽함이 최 부회장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젠장,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같은 놈. 최 부회장은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카로운 빛을 냈다. 그때 최 부회장의 눈에 로비 CCTV 화면이 들어왔다. 화면 속에는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는 한서연의 모습이 잡혀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주시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말단 직원. 하지만 그녀의 맑고 순수한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면이 있었다. 최 부회장의 머릿속에 교활한 계획이 뱀처럼 떼리를 틀기 시작했다. 강민혁 그놈이 평생 여자를 돌처럼 보았다지. 그렇다면 그 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건 가장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꽃일지도 몰라. 최 부회장은 즉시 비서를 호출했다. 지금 화면에 잡힌 저 여직원 인사기록 카드 당장 가져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있을 창립 기념 파티 준비 상황도 다시 보고해. 비서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지만 최 부회장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중요한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고 그 무대 위에서 민혁을 파멸시킬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 함정의 미끼는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연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서연은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상사의 꾸지람을 들으며 커피를 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걱정은 당장 다음 달에 내야 할 월세와 동생의 학비였다. 그녀는 탕비실 창문으로 보이는 회장실을 올려다보며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돈 걱정 따위는 하지 않겠지 라며 씁쓸하게 웃었다. 민혁은 집무실에서 해외 지사들과의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지적 사항들이 오가는 회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그는 완벽한 논리로 상대방을 압도했고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그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회의가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민혁은 문득 어젯밤 로비에서 마주쳤던 여직원의 눈빛을 다시금 떠올렸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직시하던 그 눈동자. 그것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그 시각 최 부회장은 인사팀장을 은밀히 불러
서연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었다. 한서연 26세. 가족 관계는 병환 중인 부친과 대학생 남동생, 현재 사내 대출과 외부 빚이 상당함. 최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필요한 여자만큼 다루기 쉬운 장기말은 없지. 그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도록 지시했다.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고 민혁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트로이의 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부회장의 호출에 당황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50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심호흡을 했다. 혹시 해고 통보일까? 아니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부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안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을 때 최 부회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한서연 씨 맞지? 앉게 차 한잔 하겠나? 최 부회장의 태도는 지나칠 정도로 친절했다. 서연은 엉거주춤 소파에 앉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부회장님, 무슨 일로 저를?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다. 최 부회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본론을 꺼냈다. 자네 사정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네. 회사 차원에서 유능한 인재가 돈 문제로 고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봉투의 두께는 꽤 두꺼워 보였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무슨 제안이신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부회장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은밀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번 주말 파티에서 자네가 해줘야 할 아주 간단한 일이 있어. 강민혁 총재를 잠시 모시는 일이야. 아주 가까이에서 말이지. 서연의 눈이 커졌고 최 부회장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뱀처럼 번들거렸다. 최기석 부회장의 집무실을 나온 한서연의 손에는 묵직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액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와도 같았다. 서연은 복도 벽에 기대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부회장의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수행 비서 역할이었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불순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녀는 어리석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자존심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걸려온 독촉 전화가 귓가에 맴돌며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 뜨자 그녀의 눈동자에는 체념과 도끼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딱 한 번이다. 이번만 넘기면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할 일은 주말 파티에서 강민혁 총재의 곁을 지키며 그가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그를 호텔 객실까지 부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부회장은 그것이 민혁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했지만 서연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미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 대망의 창립 기념 파티 당일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을 통해 빛을 산란시켰고 정재계의 거물들이 최고급 슈트와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연은 부회장 측에서 준비해준 짙은 남색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어깨와 쇄골이 드러나는 과감한 디자인은 그녀의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지만 서연은 마치 남의 옷을 입은 듯 불편하기만 했다. 잠시 후 장내가 술렁이며 입구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강민혁 총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턱시도 차림의 그는 마치 흑백 영화 속에서
걸어 나온 귀족처럼 고고해 보였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파티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에 눌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민혁은 무미건조한 눈빛으로 행사장을 일별할 뿐이었다. 최 부회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연을 이끌고 민혁에게 다가갔다. 강 총재 늦었군. 오늘 자네를 보좌할 직원을 하나 데려왔네. 비서실의 한서연 씨라고. 일처리가 아주 야무진 친구지. 최 부회장의 능글맞은 목소리에 민혁의 시선이 천천히 서연에게 머물렀다. 서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민혁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특유의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필요 없습니다. 제 수행은 경호실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는 단칼에 거절하며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최 부회장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권유했다. 에이, 오늘 같은 날 딱딱한 경호원들만 데리고 다니면 분위기 깨지 않나. 그냥 술잔이나 채워주는 역할이니 부담 갖지 말게. 자네가 거절하면 이 친구 입장이 뭐가 되겠나. 최 부회장은 교묘하게 서연을 인질로 삼아 민혁을 압박했다. 민혁은 난처해하는 서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최 부회장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파티가 무르익어가면서 서연은 민혁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민혁은 서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건조한 대화를 이어갔다. 서연은 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다. 누구와도 감정을 교류하지 않고 오직 필요에 의한 대화만을 나누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얼음 조각상 같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연민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때 최 부회장이 웨이터를 시켜 두 사람에게 붉은 와인 두 잔을 가져왔다. 강 총재, 우리 그룹의 발전을 위해 건배나 한잔하지. 최 부회장은 친근한 척하며 잔을 건넸고 서연에게도 잔을 쥐어주었다. 민혁은 의례적으로 잔을 들어 입만 축였지만 서연은 긴장 탓에 목이 타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와인을 반쯤 들이켰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고 목을 타고 넘어가자마자 뜨거운 기운이 위장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임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의 몸 상태는 이상하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가벼운 현기증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점차 온몸에 열이 오르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으로 악화되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손끝이 저릿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평소 주량이 약한 편은 아니었기에 서연은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테이블을 짚으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은 멈추지 않았다. 호흡이 가빠지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민혁은 맞은편에 앉은 외국인 투자자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곁눈질로 서연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눈동자가 풀리는 것을 본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었기에 그것이 약물에 의한 반응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민혁의 미간이 좁혀지며 날카로운 눈빛이 최 부회장이 있는 쪽을 향해 꽂혔다. 최 부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약효가 돌기 시작했군. 그는 미리 매수해둔 호텔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건장한 남자 직원 2명이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는 척하며 억지로 끌어당겼다. 손님께서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객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거칠었고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놔 놓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혀가 꼬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민혁은 투자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평소에 그라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무시했을 테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자신을 바라보던 서연의 눈동자가 그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더구나 자신의 회사 직원을 이런 더러운 수작에 이용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민혁은 성큼성큼 걸어가 서연을 끌고 가려는 직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손 놓아.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했다.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총재의 등장에 당황하여 멈칫했다. 최 부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취하셔서 쉬게 해드리려는 것뿐입니다. 한 직원이 용기를 내어 변명했지만 민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직원의 손목을 쳐내고 휘청거리는 서연을 한 팔로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민혁의 몸에 닿자마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때 최 부회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강 총재 무슨 짓인가? 취한 직원을 배려해서 방을 잡아준 것뿐인데 오해하지 말게. 그는 능청스럽게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민혁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배려라. 당신의 그 더러운 배려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민혁은 차갑게 비웃으며 서연을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 사람은 제가 데려갑니다. 더 이상 당신의 역겨운 노름에 장단 맞춰줄 생각 없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여기서 이러면 자네만 곤란해져. 기자들도 와 있다고. 그는 협박조로 말했지만 민혁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지만 내일 아침 가장 곤란해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일 겁니다. 민혁은 경고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파티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은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에게서 풍기는 시원한 향기와 단단한 가슴의 안도감을 느끼며 그에게 매달렸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민혁은 서연을 벽에 기대게 하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리며 덥다고 중얼거렸다. 더워요. 너무 더워. 그녀가 재킷을 벗으려 하자 민혁이 그녀의 손을 잡아 제지했다. 가만히 있어. 다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혁은 서연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병원으로 가야 할지 잠시 고민했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면 기자들에게 포위될 것이 뻔했다. 민혁은 결국 자신의 전용 비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펜트하우스 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 휴식 공간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보안이 철저하여 최 부회장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혁은 서연을 안아들고 긴 복도를 걸어갔다. 30년 동안 여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무게가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 그의 차가운 껍질을 조금씩 녹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민혁은 서연을 침실의 넓은 침대 위에 눕혔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방은 도시의 야경만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연은 침대에 눕자마자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척이며 헐떡였다. 약기운이 최고조에 달한 듯 그녀는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몽롱한 눈으로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대표님, 살려주세요.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민혁의 이성을 건드렸다. 민혁은 침대맡에 서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냉수를 가져오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 찰나 서연의 손이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고 간절했다. 가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서연은 무의식 중에 본심을 쏟아내며 그를 끌어당겼다.
민혁은 중심을 잃고 침대 위로 넘어지듯 그녀의 위로 쓰러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고 서로의 거친 숨결이 뒤섞였다. 민혁은 팔을 짚어 간신히 그녀와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서연의 풀린 눈동자와 붉게 물든 입술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30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속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능은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약에 취해 이성이 마비된 서연은 본능에 이끌려 민혁의 목을 감싸 안았고 그 행동은 민혁이 참고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지기 직전의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펜트하우스의 침실에서 강민혁은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서연의 뜨거운 체온이 얇은 셔츠를 뚫고 그의 피부에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평소라면 불결하다고 여겨 당장 밀쳐냈을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의 몸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한 채 그녀의 떨림에 반응하고 있었다. 약 기운에 취해 붉게 달아오른 서연의 얼굴은 치명적인 매혹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젖은 눈동자는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원초적인 본능을 일깨우고 있었다. 민혁은 이를 악물며 그녀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서연은 생존을 갈구하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신음은 고통과 쾌락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민혁의 귓가에 틈입하여 뇌를 마비시키는 것만 같았다. 그는 30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온 철저한 금욕과 통제력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당혹감조차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를 안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다. 대표님, 제발, 너무 더워요. 서연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타오르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의 차가운 입술을 찾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민혁의 턱끝을 스치고 지나가자 민혁의 몸이 감전된 듯 굳어버렸다. 그것은 명백한 초대였고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신호탄이었다. 민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맹수의 그것처럼 사납고 어둡게 변해버렸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불가능했다. 민혁은 낮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으며 그녀의 뒷목을 감싸쥐고 거칠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부드러운 애무가 아니라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탐하는 것과 같은 폭발적인 행위였다. 서연은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지만 이내 그의 격렬한 키스에 호응하며 입술을 열었다. 두 사람의 혀가 얽히고 설키며 서로의 타액을 탐했고 방 안은 거친 숨소리와 입술이 부딪히는 젖은 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민혁은 그녀의 입안을 유린하며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다. 그의 손은 서연의 허리를 지나 등을 타고 올라가며 드레스의 지퍼를 거칠게 내렸다. 차가운 공기가 등 뒤로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혁은 서연을 자신의 품 안으로 더욱 깊숙이 끌어당기며 그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다는 강한 소유욕에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그가 쌓아온 냉철한 이성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오직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갈망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의 향기, 그녀의 체온, 그녀의 떨림 하나하나를 뇌리에 새겨 넣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이어진 격정적인 키스 끝에 민혁은 가까스로 입술을 떼어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민혁은 흐트러진 서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약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의 행위 때문인지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민혁의 머릿속을 차갑게 식히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을 질책했다. 그녀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만약 지금 그녀를 취한다면 그것은 비열한 짓이나 다름없었다. 최기석 부회장과 똑같은 쓰레기가 될 수는 없었다. 민혁은 고통스러울 만큼 힘겨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흘러내린 옷자락을 여며주며 몸을 일으켰다. 서연은 아쉬운 듯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기다려. 금방 돌아올 테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그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을 틀고 수건을 적셨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기 그지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와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목덜미에 남은 붉은 자국까지. 그것은 완벽주의자 강민혁이 아닌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민혁이 젖은 수건을 들고 나왔을 때 서연은 여전히 열기에 시달리며 침대 위를 뒹굴고 있었다.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이마와 목덜미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차가운 수건이 닿자 서연은 으으하는 신음을 흘리며 몸을 움츠렸다. 괜찮아. 열을 내려야 해. 민혁은 어린 아이를 달랬듯 부드럽게 속삭이며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수건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찬물에 적셔오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그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약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는지 서연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민혁은 침대의 옆 안락의자에 앉아 잠든 서연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와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여자에게 이토록 강하게 끌리는지 자문해 보았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한 배경도 없는 평범한 여자.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순수함이 있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최 부회장은 분명히 서연을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민혁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사람이라는 단어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서연에게 키스한 순간 그는 그녀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고 그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게 되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조 실장 지금 즉시 블랙스톤 팀을 소집해 최기석 부회장의 모든 자금 흐름과 지난 10년간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먼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전화를 끄는 민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매서웠다. 그는 최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번 일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든 서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다시는 너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어.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맹세였다. 그는 서연이 깨어날 때까지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올 때쯤 서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어젯밤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파티장 붉은 와인 최 부회장의 비릿한 미소, 그리고 서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덮치는 근육통에 신음을 흘리며 다시 주저앉았다.
낯선 천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고 그녀는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님을 깨달았다. 일어났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창가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마치 화보의 한 장면 같았다. 서연은 당황하여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가렸다. 대대표님,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다. 민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물부터 마셔. 탈수 증세가 있을 거야.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물 잔을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시원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다. 민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기억나는 건 어디까지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호텔방으로 끌려가던 것, 그리고 대표님이 구해주신 것,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더욱 붉게 달아올랐다. 뜨거웠던 열기 속에서 그와 나누었던 키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입술에 남아있는 감촉은 분명 현실이었다. 서연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그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피식 옅은 미소를 지었다. 실수는 아니었어. 민혁의 대답은 명료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민혁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와 시선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어젯밤 일은 쌍방의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지. 널 그런 위험한 자리에 방치했으니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뜻밖의 반응에 말문이 막혔다. 차갑고 무서운 줄만 알았던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때 민혁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짧은 침묵 후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알겠어. 지금 바로 뉴스 채널 틀어봐. 민혁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벽에 걸린 대형 TV를 켰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비춰지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속보 태성그룹 강민혁 회장 여직원 납치 감금 의혹.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직원은 어젯밤 파티 이후 실종 상태. 뉴스 화면 하단에는 흐릿하게 처리된 서연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문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최기석 부회장이 선수를 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사라진 것을 빌미로 민혁을 파렴치한 납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고 인터넷 커뮤니티는 민혁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고 있었다. 서연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자신이 민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저 때문에 대표님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해명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민혁은 TV를 꺼버리고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한서연 나봐.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내 잘못 아니야. 놈들이 파놓은 함정일 뿐이야. 내가 해결해.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여기 있어.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대표님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혁은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관없어. 세상이 뭐라 하든 난 널 지킬 거야.
그리고 놈들이 건드린 게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야. 민혁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최 부회장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전쟁에 응해줄 참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는 반드시 처절한 응징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민혁은 옷장에서 새 옷을 꺼내 입으며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법무팀과 홍보팀 소집해. 그리고 공식 입장 발표 준비해. 내용은 내가 직접 작성한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잠시 회사에 다녀올게. 여기는 안전하니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쉬고 있어. 필요한 건 가정부 아주머니가 챙겨줄 거야.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혁이 펜트하우스를 나서는 뒷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처럼 비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서연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다. 서연은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민혁이 남기고 간 온기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 대표님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거야. 한편 태성그룹 회의실에서는 최기석 부회장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보십시오. 강 회장의 독선과 부도덕함이 결국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자신이 깨운 것이 단순한 사자가 아니라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거대한 용이라는 사실을.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강민혁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정문에 멈춰 서자마자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섬광이 쏟아졌다. 기자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상어떼처럼 차량으로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퍼부었다. 납치 감금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여직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질문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민혁은 차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무표정으로 내렸고 경호원들은 즉시 인간 방어벽을 만들어 그를 보호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민혁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마치 이 소란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양 초연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꾸하지 않은 채 정면만을 응시하며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일부 기자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로비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민혁은 문이 닫히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옆에 있던 조 비서실장은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내밀며 상황을 보고했다. 현재 주가가 15%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고 최기석 부회장 주도로 회장님에 대한 회의만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최 부회장은 민혁이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화면을 훑어보았다. 회의만이라 늙은 여우가 제 무덤을 파는군.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즐기는 듯한 눈치였다. 그는 최 부회장이 이렇게 나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속도와 강도가 생각보다 거셌을 뿐이었다. 민혁은 조 비서실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홍보팀에게는 일체 대응하지 말고 침묵을 유지하라고 해. 섣불리 해명하려 들면
오히려 놈들의 프레임에 말려들 뿐이야. 한편 최기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뉴스 화면을 지켜보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민혁의 모습은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맞은편에 앉은 신복들에게 말했다. 봤나? 천하의 강민혁도 여론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군. 이제 내일 주주총회에서 그놈의 목을 치기만 하면 태성은 내 것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서연이 강제로 차에 태워지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CCTV 영상과 호텔 직원들의 매수된 거짓 증언 녹취록이 들어 있었다. 최 부회장은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민혁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서연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믿으며 자신의 천재적인 계략에 도취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 남겨진 서연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대형 텔레비전 화면 속에는 민혁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화면 하단에는 흐릿하게 처리된 그녀의 사진과 함께 꽃뱀 신데렐라 콤플렉스 같은 모욕적인 단어들이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그녀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악플로 도배되어 있었고 그녀는 순식간에 국민적인 비호감녀로 전락해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파묻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민혁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저 험한 전쟁터 한복판에 홀로 서서 모든 비난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숨어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대표님이 날 지켜줬으니 이제 내가 대표님을 도울 차례야. 서연은 눈물을 닦아내고 어젯밤 최 부회장이 건넸던 돈 봉투를 찾기 위해 옷장을 뒤졌다. 다행히 민혁이 챙겨둔 그녀의 재킷 주머니에 그 봉투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서연은 봉투를 열어 수표 다발을 확인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봉투 안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은행 봉투의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보았던 비자금 장부의 코드와 그 번호 형식이 유사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뇌물이나 검은 돈의 출처를 표시하는 코드일지도 몰라.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부회장이 자신에게 이 돈을 주면서 했던 말들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그는 자신이 민혁을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주겠다고 암시했었다. 서연은 이 봉투 자체가 최 부회장의 불법 자금 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민혁에게 알려야 했다. 그때 펜트하우스의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2명과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서 있었다. 문 여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한서연 씨가 여기 감금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부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서연을 구출하는 쇼를 연출함으로써 민혁의 납치 혐의를 확정 지으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문을 열어주면 민혁은 꼼짝없이 범죄자가 되고 만다. 그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인터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리고 민혁이 알려준 비상 연락망 버튼을 눌렀다. 신호가 가고 곧바로 민혁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왔어요.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하지만 절대 문 열지 않을 거예요. 민혁은 회의실에 앉아 있다가
서연의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를 띠며 변했다. 잘 들어 한서연.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들은 널 구하려는 게 아니라 널 증거로 이용하려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낼 테니까 조금만 버텨. 알겠지? 민혁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동시에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에 힘을 얻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만 믿을게요. 전화를 끄는 민혁은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했다. 그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실장 당장 보안팀에게 연락해서 펜트하우스로 접근하는 모든 외부인을 차단하라고 해. 경찰이건 뭐건 상관없어. 내 사유지 불법 침입으로 전부 막아. 그의 명령은 서리빨처럼 단호했다. 임원들은 민혁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민혁은 회의실을 나와 본사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블랙스톤 팀의 작전 본부였다. 블랙스톤은 민혁이 그룹을 물려받은 직후 창설한 사설 정보 조직으로 전직 국정원 요원들과 최정예 해커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혁이 홍채 인식을 통해 육중한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블랙스톤의 팀장인 박 이사가 민혁을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최기석 부회장의 자금 흐름 추적은 80% 완료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더군요. 박 이사는 모니터에 복잡한 도표와 계좌 내역을 띄웠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놈을 확실하게 보내버리려면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민혁은 어젯밤 파티장의 CCTV 원본 영상을 요구했다. 최 부회장이 삭제했다고 믿고 있는 그 영상들은 사실 민혁이 미리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블랙스톤 서버로 실시간 백업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최 부회장이 서연의 술잔에 무언가를 타는 장면과 호텔 직원들에게 돈을 건네며 지시하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이것은 최 부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민혁은 아직 이 카드를 꺼내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최 부회장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추락시키기를 원했다. 내일 주주총회까지 기다린다. 놈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 순간이 바로 놈의 재산날이 될 거야. 민혁의 눈동자는 복수심과 전략적인 냉철함으로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넘어 태성그룹 내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낼 생각이었다. 한편 펜트하우스 문 앞에서는 경찰과 태성그룹 보안팀 간의 대치가 격해지고 있었다. 문을 여세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함을 쳤지만 중무장한 보안팀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입구를 막아섰다. 회장님의 사적 공간입니다. 영장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기자들까지 몰려와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방 안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한서연 씨, 지금 문을 열고 나오면 빚을 전부 탕감해주고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지. 하지만 계속 버티면 자네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최기석.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그녀가 가장 참을 수 없는 영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답장을 쓰는 대신 화면을 캡처하여 민혁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평소에 쓰던 낡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는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상사들의 갑질에 대비해 습관적으로 녹음을 해왔었다. 어쩌면 그 녹음기 속에 최 부회장과 김 전무가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많은 파일들 사이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강민혁은 끝이야. 그 여자는 쓰고 버리는 패로 쓰면 그만이고. 바로 최기석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몇 달 전 탕비실 구석에서 우연히 녹음된 내용이었지만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넘겼던 것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연은 이 녹음 파일을 민혁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급해졌다. 하지만 밖은 경찰과 기자들로 포위되어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그녀는 블랙스톤 팀이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집안의 메인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는 비록 전문적인 해커는 아니었지만 비서 업무를 하며 익힌 전산 처리 능력을 발휘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민혁은 블랙스톤 상황실에서 서연이 보낸 협박 문자, 캡처본을 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 비열한 자식, 가족을 미끼로 쓰다니. 그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때 메인 모니터 화면에 팝업 창이 뜨며 파일 전송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펜트하우스였다.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파일을 열었다. 스피커를 통해 최 부회장의 음모가 담긴 녹음 파일이 흘러나오자 상황실 안에 있던 모든 요원들이 경악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한서연, 대체 넌 어디까지 나를 놀라게 할 생각이지? 겁에 질려 울고만 있을 줄 알았던 그녀가 스스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그에게 보낸 것이었다. 민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동지애,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강인한 파트너였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이제 반격의 서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박 이사 이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자금 추적 내역을 모두 정리해서 내일 주주총회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켜 내가 직접 발표한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펜트하우스 방향을 바라보았다. 지금 당장 별동대를 투입해서 한서연 씨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모셔와. 내 옆에 두어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태성그룹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가올 아침은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 될 것이었다. 민혁은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굳게 다짐했다. 내일 아침 최기석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여자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무색할 정도로 차갑고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의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온 강민혁과 한서연은 검은색 방탄벤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보다는 폭풍 전야의 긴장감에 가까웠다. 민혁은 평소에 완벽한 슈트 차림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가죽 재킷과 전술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위압적인 카리스마를 풍겼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태블릿으로 블랙스톤 팀원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서연은 힐끔거리며 민혁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가 알던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녀의 옆에 있는 남자는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날카로운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직접 가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서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혁은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놈들은 꼬리를 자르는데 선수야.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어.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놈들의 목줄을 죄어야 직성이 풀릴 것 같군. 차량은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외곽의 폐공장 지대로 들어섰다. 이곳은 최기석 부회장의 하수인들이 은밀하게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자 자금 세탁의 온상이었다. 블랙스톤의 첩보에 따르면 최 부회장이 매수한 호텔 직원과 위증을 사주받은 가짜 증인들이 이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차가 멈춰서자 민혁은 품에서 가죽 장갑을 꺼내 끼며 서연에게 말했다. 넌 차 안에 있어. 방탄유리니까 절대 안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저도 갈래요. 저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숨어만 있는 건 이제 싫어요. 증인이 있다면 제가 직접 설득하고 싶어요. 민혁은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내 등 뒤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면 안 돼. 알겠어? 서연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이 차문을 열고 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블랙스톤 요원 10여 명이 그를 호위하며 움직였다. 폐공장의 녹슨 철문 앞에는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민혁의 요원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해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민혁은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자욱한 담배 연기와 시끄러운 고성, 그리고 돈다발이 오가는 욕망의 도가니였다.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의 등장에 도박에 열중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누구냐,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문신을 한 험상궂은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며 소리쳤다. 민혁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일별했다. 최기석의 개들이 숨어있는 곳이 여기인가. 그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남자는 민혁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으며 달려들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민혁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민혁은 상체를 살짝 틀어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남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남자가 고꾸라지자 주변에 있던 조폭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민혁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30년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익혀온 실전 무술인 크라브마가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파괴적이었다. 날아오는 주먹을 쳐내고 관절을 꺾으며 그는 다수의 적을 상대로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했다. 블랙스톤 요원들도 가세하여 순식간에 도박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민혁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서연이 자신의 사정권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했다. 한 놈이 서연의 뒤를 노리고 칼을 뽑아드는 것을 본 순간 민혁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그는 잡고 있던 적을 밀쳐내고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으며 발차기로 칼든 자의 손목을 걷어찼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민혁은 놈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감히 누굴 건드려. 민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놈의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날렸다. 피가 튀고 놈이 기절할 때까지 그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민혁의 모습을 보며 공포보다는 묘한 가슴 벅참을 느꼈다. 평소에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뜨거운 야성이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폭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정리되자 도박장 관리자인 일명 독사가 벌벌 떨며 민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장부는 어디 있지? 민혁이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물었다. 독사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를 굴리다가 사무실 쪽을 가리켰다. 저 금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 부회장이 시킨 놈들은 지하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민혁은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요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이중 장부와 거래 내역이 담긴 USB를 확보했다. 동시에 지하 창고에서 밧줄에 묶여 있던 호텔 직원과 가짜 증인들이 끌려 나왔다. 그들은 최 부회장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엔 제거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민혁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민혁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살고 싶으면 내일 주주총회에서 진실을 말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최기석이 아니라 나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증언하겠다고 맹세했다. 민혁은 요원들에게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최 부회장의 숨통을 끊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다시 차에 올라탄 민혁은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입가에는 옅은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 셔츠는 땀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다. 서연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아프지 않으세요? 그녀의 물음에 민혁은 고개를 돌려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살벌함은 사라지고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변해 있었다. 아프지 않아. 네가 무사하니까. 민혁의 짧은 대답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다. 그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의 손은 그가 살아온 치열한 인생을 말해주는 듯했다. 대표님, 왜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잖아요. 서연의 물음에 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명암을 드리웠다. 처음에는 동정인 줄 알았어. 아니면 내 소유물에 손을 댄 놈들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했지. 민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 내가 널 지키고 싶은 건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 아니야.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이 너를 볼 때만 뛰기 때문이야. 그의 고백은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더 강렬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드는 말이었다. 민혁은 잡고 있던 서연의 손을 들어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서연은 감동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차는 새벽을 뚫고 다시 도심을 향해 달렸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최기석 부회장은 연락이 두절된 독사와 하수인들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을 서성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설마 강민혁 그놈이 벌써 손을 쓴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놈은 지금 여론의 몰매를 맞고 정신이 없을 텐데. 그는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대포폰을 꺼내 마지막 카드로 준비해둔 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내일 아침 주주총회장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해. 사고로 위장하든 뭘 하든 강민혁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 부회장의 목소리는 광기에 휩싸여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직감한 짐승처럼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의 남자는 낮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웃음소리였다. 새벽 5시 태성그룹 본사 근처의 안전가옥에 도착한 민혁은 잠시 눈을 붙이는 대신 샤워를 하고 새 정장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했다. 그는 서연이 잠든 방의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녀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다. 민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속으로 맹세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그는 거실로 나와 블랙스톤 팀장에게 최종 점검을 지시했다.
주주 총회장 보안은 완벽한가? 네, 회장님.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통과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다만 최 부회장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용병들로 보이는 자들이 본사 주변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바다, 놈은 궁지에 몰리면 쥐새끼처럼 날뛸 테니까 정면 돌파한다. 경호팀을 최대로 늘리고 내 차는 미끼로 쓴다. 민혁은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최 부회장의 마지막 공격을 유도하여 그를 현행범으로 잡을 생각이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바로 서연이었다. 그는 서연을 안전한 곳에 두고 가려 했지만 그녀가 깨어나면 자신을 따라오려 할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고민 끝에 서연을 위한 별도의 경호팀을 배정하기로 했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도시는 서서히 깨어났다. 태성그룹 본사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과 시위대 그리고 경찰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주주총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전 국민의 이목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민혁은 방탄조끼를 정장 안에 착용하고 무전기를 귀에 꽂았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을 끝낼 시간이다. 그는 잠든 서연의 머리맡에 짧은 메모를 남기고 조용히 안전가옥을 빠져나왔다. 반드시 돌아올게. 조금만 기다려. 메모를 본 서연이 눈을 떴을 때 민혁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으로 멀어져 가는 민혁의 차량 행렬을 보며 그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안 돼. 혼자 가면 위험해. 서연은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블랙스톤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비켜요. 저도 가야 해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시각 민혁이 탄 차량 행렬은 본사를 향해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뒤따르던 수상한 트럭 2대가 속도를 높여 민혁의 차량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무전을 통해 경호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6시 방향과 9시 방향에서 적 차량 접근 중입니다. 충돌할 것 같습니다. 민혁은 침착하게 핸들을 잡은 기사에게 지시했다. 당황하지 말고 대형 유지해. 놈들을 유인한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이 민혁의 차를 들이받았고 도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한강 다리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육중한 덤프트럭이 강민혁이 탑승한 세단의 측면을 강타하며 쇳덩어리가 찢겨나가는 끔찍한 소음이 고막을 때렸다. 충격으로 인해 세단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바퀴를 회전한 뒤에야 간신히 멈춰섰다. 깨진 유리 파편이 도로 위에 비처럼 쏟아졌고 터진 라디에이터에서는 희뿌연 증기가 솟아올라 시야를 가렸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이 급제동하며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최기석 부회장이 고용한 용병들이 트럭에서 뛰어내려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든 채 차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민혁은 흔들리는 시야를 바로잡으며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냈다. 방탄 차량이 아니었다면 즉사했을 정도의 충격이었지만 다행히 차체의 프레임은 견고했다. 그는 신음하는 운전기사를 챙길 겨를도 없이 조수석의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찌그러진 문이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나갔고 민혁은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나왔다. 그의 등장에 용병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손짓하자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민혁은 넥타이를 풀어 손에 감으며 낮게 그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단순히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놈들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민혁은 가장 먼저 달려드는 놈의 팔을 낚아채 꺾어버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옆에 있던 자의 턱을 올려찼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지만 민혁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처럼 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켜 나갔다. 그때 도로 반대편에서 블랙스톤 요원들이 탄 벤이 역주행으로 질주해 와 현장을 덮쳤다. 요원들이 합세하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는 듯했다. 하지만 용병들의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은 지독하게 끈질겼다. 혼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혁의 눈에 익숙한 차량 한 대가 멈춰서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그가 안전 가옥에 남겨두고 온 한서연이 타고 있는 차였다. 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의 절규가 소음 속에 묻혔다. 서연은 차 안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민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요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 문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민혁이 챙겨두라고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대표님, 서연이 소리치며 달려가려 하자 숨어있던 용병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칼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안 돼. 민혁은 눈앞의 적을 무시하고 몸을 날렸다. 그의 등 뒤로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을 덮치려던 용병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놈이 기절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왜 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연은 그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 보낼 수 없었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우리. 그녀의 단호한 말에 민혁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민혁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고 짧고 강렬하게 입을 맞췄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다시 전투 태세를 갖췄다.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상황을 지켜보던 용병들은 당황하여 도주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도망가는 놈들을 쫓는 대신 서연의 손을 잡고 부서지지 않은 경호 차량으로 뛰었다. 주주총회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강변북로는 출근길 정체로 꽉 막혀 있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요원에게 소리쳤다. 인도로 가든 역주행을 하든 상관없어. 9시 정각까지 회의장에 도착해. 요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고개 운전을 하듯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며 본사를 향해 질주했다. 민혁은 뒷좌석에서 찢어진 셔츠를 대충 수습하고 넥타이를 다시 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이마에 난 상처를 손수건으로 지혈해 주었다.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에 선 최기석 부회장은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민혁 회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는 명백한 경영 공백이며 회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상경영체제 선포와 함께 강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장내는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최 부회장이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해임을 찬성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분위기는 급격히 민혁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최 부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사봉을 들어 올렸다. 이의가 없으시면 해임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내려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양쪽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피 묻은 셔츠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상처투성이 얼굴을 한 강민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패잔병의 것이 아닌 전장을 지배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의 그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혁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정적에 쌓인 강당을 울렸다. 누가 마음대로 내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 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떨리기 시작했다. 자네,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자 그는 마치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단상 위로 올라가 최 부회장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았다. 주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오는 길의 쓰레기들을 좀 치우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민혁은 덤덤하게 말하며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서연은 단상 옆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최 부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도박장 운영 내역, 그리고 민혁을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조작입니다. 최 부회장이 악을 쓰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영상 속에서 그는 서연에게 약을 먹이라고 지시하고 민혁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장내는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최 부회장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민혁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 부회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최기석 당신을 살인 교사, 횡령 배임,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발합니다. 증인들은 이미 검찰에 출두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혁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다. 최 부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끝났다. 그의 야망도 명예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다. 수사관들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는 동안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 상황이 정리되자 민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투명 경영을 선포하며 제 모든 권한을 걸고 태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 아래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다. 제 곁에서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준 한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혁의 시선을 따라 수백 개의 카메라가 서연을 비췄다. 서연은 부끄러움과 감동으로 얼굴을 붉혔다. 민혁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에게 다가갔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그토록 꺼려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상관없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렸다. 주주들과 임직원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지지이자 두 사람의 용기에 보내는 찬사였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민혁은 서연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대표님이 지켜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긴장이 풀린 탓일까? 민혁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서연의 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대표님,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받아 안았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교통사고와 격투로 인한 데미지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다. 민혁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는 웅얼거리듯 말하고는 서연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강당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구급차를 불러요. 어서요. 서연의 절규 섞인 외침이 강당을 울렸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민혁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알기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제발 눈 좀 떠봐요.
사랑한단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서연의 눈물이 민혁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민혁을 따라 서연도 구급차에 올랐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호흡기를 쓴 민혁의 모습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기도했다. 제발 이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살리고 싶어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을 향해 달렸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동안의 모든 시련과 고통을 씻어내려는 듯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적셨다. 민혁이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서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옷에는 민혁의 피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이 꺼지면 그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강한 사람이다. 절대 자신을 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녀는 그 약속을 믿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지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서연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대표님은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다행히 장기 손상은 피했습니다. 출혈이 심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환자분을 살렸네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오열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밤새도록 간호했다. 붕대를 감은 그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편안해 보이는 얼굴은 마치 오랜 전쟁을 끝낸 전사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서연은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이제 푹 쉬어요. 깨어나면 제가 곁에 있을게요. 언제까지나. 창밖에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태성그룹은 최기석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을 맞이했고 민혁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예와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병실 안에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웠던 민혁의 세계에 서연이라는 불꽃이 들어와 그를 녹였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민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몽롱한 시선이 초점을 찾으려 애쓰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서연에게 머물렀다. 서연아.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병실 안을 평화롭게 비추고 있었다. 강민혁은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사과를 깎고 있는 한서연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가 고수해왔던 철옹성 같은 삶의 규칙들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낯설지만 포근한 안락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계 바늘에 쫓기듯 시간을 체크하지 않았고 수시로 울려대던 업무보고 알림음 대신 서연이 사각사각 사과를 깎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싱긋 웃어 보였다. 그녀의 미소는 민혁에게 있어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회복 속도가 기적에 가깝대요. 대표님이 워낙 튼튼하셔서 그런가 봐요. 서연이 깎은 사과 조각을 포크에 찍어 건네며 말했다. 민혁은 입을 벌려 사과를 받아먹으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네가 옆에 있는데 아파서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빨리 나와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못다 한 일도 해야지. 지난 몇 주간 세상은 참 많이 변해 있었다. 최기석 부회장과 그 일당들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민혁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과 증인들의 자백으로 인해 최 부회장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고, 태성그룹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 세력들은 일망타진되었다. 뉴스는 연일 태성그룹의 환골탈태를 대서특필했고, 민혁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적인 리더로 재평가받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변화였다. 그는 이제 직원들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실수한 부하 직원에게 독설 대신 격려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병실로 찾아오는 임원들은 달라진 민혁의 모습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 변화가 한서연이라는 존재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도했다. 얼음 황제가 따뜻한 인간이 되어 돌아온 것은 그룹 전체의 훈풍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민혁은 휠체어를 거부하고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서연이 함께였다. 기자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민혁은 더 이상 피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군요. 그의 공개 선언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고, 서연은 신데렐라가 아닌 태성그룹을 구한 잔다르크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세간의 평가에 들뜨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민혁의 배려로 비서실을 떠나 평소 꿈꿔왔던 기획팀으로 발령받았다. 낙하산 인사라는 오해를 받기 싫어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실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아내고 있었다. 민혁은 그런 서연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워 퇴근 시간만 되면 그녀의 사무실 앞을 서성거리곤 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에 어느 날 저녁이었다. 민혁은 서연을 데리고 남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다. 몇 달 전 최 부회장이 함정에 빠져 악몽 같은 밤을 보냈던 그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은은한 촛불과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붉은 와인이 투명한 잔 속에서 찰랑거리는 모습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 그것은 추억이 되어 있었다. 그때는 이 와인 한 잔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참 달콤하네요. 서연이 와인 향을 음미하며 웃었다.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널 그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네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는데. 민혁은 여전히 그날의 일을 자신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있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다. 지난 일은 잊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지나쳤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대표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 주었으니까요. 서연의 위로에 민혁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혁은 긴장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백금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연. 민혁이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여자를 멀리하고 감정을 죽인 채 기계처럼 살아왔어.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비워뒀던 옆자리는 오직 너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었다는 것을. 너는 나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여준 유일한 봄이야. 그의 고백은 시적인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투박한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서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지나도 대표님 곁에 있을게요. 민혁은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일어나 그녀를 품에 안았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입술을 찾아 첫 키스가 약 기운과 혼란 속에서 이루어진 본능적인 폭발이었다면 지금의 키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민혁은 그녀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삶이 완전해졌음을 느꼈다. 고독했던 황제의 성벽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견고한 집이 지어진 순간이었다. 몇 년 후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장은 여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다. 파티장 한가운데에는 민혁과 서연이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서연은 이제 어엿한 회장 사모님이자 태성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민혁은 예전의 차가운 인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편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빠, 안아줘. 턱시도를 입은 꼬마 아이가 달려오자 민혁은 주저없이 몸을 숙여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추는 민혁의 모습은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강 회장이 저런 표정을 지을 줄은 몰랐다며 신기해했다.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민혁의 팔짱을 꼈다. 여보, 이제 그만 내려줘요. 허리 아프잖아요. 그녀의 걱정에 민혁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는 거뜬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인데 내가 약해질 리가 없잖아. 민혁은 아이를 내려놓고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 나에게 이런 완벽한 행복을 선물해줘서. 서연은 얼굴을 붉히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흑백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교환했다. 파티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제 그들의 인생을 찬란하게 비추는 등대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서연을 리드하며 생각했다. 과거의 고독과 시련은 결국 오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오직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했다. 음악이 절정에 다다르자 민혁은 서연을 뒤로 젖히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진한 키스를 나누었다. 주변의 환호성은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세상이 펼쳐졌다. 얼음과 불이 만나 서로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가 되어 하나가 되는 기적. 그것이 바로 그들이 써 내려간 사랑 이야기의 결말이었다. 강민혁과 한서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동화의 첫 페이지와도 같았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처럼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다. 숨겨진 감정의 폭발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이 되어 두 사람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다짐했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그녀만을 사랑하겠다고.